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해수면 상승으로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2.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디자인에 충격을 받았다. 3. 한국의 획기적인 결정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위기 속에서 안전할 나라들 베스트 14가 뽑혔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해수면 상승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세계 각 국가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세계가 하나가 되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간 패권 갈등 러시아의 패권 확장으로 친서방 국가였던 러시아마저도 서방과의 갈등이 생겨 각 국가 간의 충돌로 이러한 세계적인 기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해수면 상승의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유럽연합 과학자들은 남반구 오존층이 더 커지고 있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자외선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질병 발병이 더 잦게 일어날 뿐 아니라 남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해수면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운해에서는 부산에 대규모 해상 도시를 건설하기로 발표하여 2030년까지 프로토타입을 부산 앞바다에 건설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피난할 방법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이 약 500m 가량 상승할 경우 지구상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안전할 나라들을 살펴봅니다. 14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유럽의 경제적 약자였던 스페인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나서는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큰 주요 유럽의 국가 중에서 국토가 온전하게 남는 지역은 스페인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마드리드는 스페인 국도 정중앙에 있는데 해발 고도가 657m. 이에 자리 잡고 있어 해수면이 500m가량 상승한다 하더라도 안전합니다. 13위 터키 수도는 앙카라. 대부분의 유럽이 물에 잠기지만 터키만큼 대부분의 국토가 보존되는 지역은 드뭅니다. 대신 터키의 역사적인 도시 이스탄불은 물에 잠기게 되지만 수도인 앙카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토는 안전해서 많은 유럽인들의 피난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터키는 환율 대폭락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나 워낙 땅 덩어리가 크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특성상 식량난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모든 물산이 풍부해서 경제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서 잘 버티고 있는 터키는 해수면 상승의 기후위기 속에서도 터키만큼은 안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2위 이란 수도는 테헤란. 이란은 대부분의 국토가 안전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오랜 페르시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란은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수면 상승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 아프가니스탄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인데 원래 아프가니스탄이 내륙국가였다면 바로 북쪽의 투르크메니스탄이 물에 잠기면서 북쪽으로 바다를 둔 해안국가로 재탄생할 걸로 보입니다. 11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몇 안 되는 전국토가 대부분 안전한 나라입니다. 수도인 리야드, 메카 등 사우디아라비아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안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인 리야드의 해발 고도는 599m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지구의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들의 다수는 건조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이란, 몽골, 티베트, 타클라마칸 등 여러 고원지대는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사막지대가 습윤의 짐으로 인해서 건조기후대가 아닌 습윤한 기후대로 바뀌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멕시코 수도는 멕시코시티. 멕시코 역시 대부분의 국토가 안전한 몇이 안 되는 나라인데요. 특히 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은 해발 고도가 무려 2000m 이상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는 대재앙이 있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도시입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하는 빈도가 많으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앙이 닥칠 경우 거꾸로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9위 스위스 수도는 베른. 알프스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스위스 역시 대부분의 국토가 살아남습니다. 그 대신 주변 유럽이 모두 물에 잠겨 많은 유럽인들이 스위스로 피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스위스는 지금의 한적함을 잃고 마치 홍콩이나 모나코와 같은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나라가 됩니다. 스위스는 물에 잠겨버린 뉴욕, 브뤼셀, 파리, 런던을 대체하는 세계 최강의 금융중심지이자 국제기구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 국토 면적이 큰 브라질은 수도 브라질리아를 비롯해서 상파울루 같은 많은 대도시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전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에서 대도시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매우 행운인 일입니다. 상파울루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콘크리트 숲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대도시이고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 역시 세계에서 가장 계획이 잘된 도시. 로 유명한데요. 그러나 리오데 자네이로와 같은 유명 해안 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브라질의 유명한 세계의 허파 아마존 밀림지대가 전부 잠기게 되는 일입니다. 아마존 이 해수면 아래로 잠기는 일은 가장 큰 지구적인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아마존 밀림의 산소 생산량은 전 지구의 16%를 담당할 정도로 브라질의 밀림지대는 지구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브라질 아마존이 사라질 경우 지구의 산소 농도가 극히 떨어져 서 인간의 수명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많은 동식물들이 기형적으로 바뀌거나 멸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7위 몽골 수도는 울란바타르. 브라질 아마존의 밀림지대가 물에 잠기는 대신 몽골의 고산지대가 밀림지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수면 500m 상승을 해도 몽골의 국토는 물 한 방울 튀지 않는 100%의 국토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대신 주변의 국가들은 대부분 물에 잠기면서 스륜한 공기가 몽골의 국토를 적셔서 전 국토가 사막에서 정글로 바뀔 것으로 관측됩니다. 몽골에서도 한국과 같이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지대로서 물속에 전부 잠겨버린 카자흐스탄이나 유럽 전역에서 불어오는 스륜한 해양풍은 몽골의 대기를 촉촉하게 적셔서 몽골의 고원지대는 비로소 숲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6위 호주 수도는 캔버라. 해수면이 상승한 호주는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물에 잠기지만 수도 캔버라가 있는 고원지대만큼은 살아남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잠기지만 오늘날의 일본 열도나 뉴질랜드 정도 크기의 섬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호주는 인구가 불과 2,500만 명에 불과한 대만 정도 인구 규모를 보유한 나라여서 현재의 거대한 호주 대륙은 호주 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 넓었습니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이 되면 인구 밀도가 크게 높아져 좀 더 바쁘고 활기찬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위 미국 수도는 콜로라도주 덴버. 미국의 동쪽 절반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같은 미국을 대표하던 거대 대도시들은 물에 잠기 고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한 고산지 대만 살아남습니다. 워싱턴 DC가 물속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좀 더 고원지대의 대도시로 천도를 해야 하는데요. 미국에서 살아남는 대도시 중에서는 딱 두 도시가 몬데입니다. 라스베가스 혹은 덴버가 수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스베가스는 현재 사막의 내륙 도시이지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경우 한반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유명한 콜로라도강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해협처럼 돼서 사막으로 뒤덮인 라스베가스는 푸른 물이 넘실 때는 한반도시로 바뀌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덴버시는 이러한 사태를 대비한 피난도시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적인 혼란이 있을 때 대피를 할 도시로 덴버시는 인구가 적은 도시 임에도 사상 초유의 국제공항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어 언젠간 닥쳐 올 둠스데이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할 도시로 유명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미국 사람들은 덴버시가 향후 지구적 위기가 닥쳤을 때 워싱턴 DC를 대체할 미국의 새로운 수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위 캐나다 수도는 캘거리. 캐나다의 주요 대도시들은 모두 물에 잠깁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로키 산맥과 인접한 주요 도시만이 살아남습니다. 1988년 동계올림픽
이 개최됐던 엘버타주 캘거리는 현재 133만 명의 캐나다에서도 비교적 큰 도시이지만 캐나다 인구 대다수가 모이는 대도시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은 유럽처럼 화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합쳐 아메로 경제권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해수면 상승의 위기 속에서 캐나다와 미국은 하나의 나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피파 월드컵은 어느 한 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나라가 한 나라처럼 되어 월드컵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기후위기가 가속. 3위 중국 수도는 쿤밍. 해수면이 500m 상승하면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 역시 주요 대도시들이 모두 물에 잠겼지만 티베트의 산간지대와 중국 쿤밍시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동남아와 인접한 쿤밍시에는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난민들이 집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쓸모없이 버려졌던 티베트의 산 간지대 역시 개발의 광풍을 맞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수면이 500m 상승하게 될 경우 마치 카스피의 나흑해와 같이 지중해가 중국 안에 생기게 됩니다. 바로 충칭 청두시를 중심으로 한 스촨 내륙분 지지대가 내륙바다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양쯔강의 바닷물 유입을 막을 거대한 댐을 건설하게 될 경우 스촨 내륙분지의 침수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쿤밍시가 아닌 충칭시가 중국의 새로운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는 멀리 떨어진 동네가 됐습니다. 서해 바다가 거대한 대양이 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반도는 서쪽에 해안이 있는 특성 상 아주 살기 좋은 서해안해양성기 후대로 바뀌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한민국 수도는 태백시. 한반도 역시 해수면 500m가 상승할 경우 대부분의 대도시와 시급 도시들은 물에 잠기지만 태백시만큼은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지만 한국은 주요국 중에 고속철도가 운행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평창을 림픽 기간에 만들어진 KTX 노선 평창 강릉선. 이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강릉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으로 많은 수도권 시민들이 평창군 일대로 기찻길을 따라 피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시는 태백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의 시급 도시 중에서 는 오직 태백시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됐다면 북한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시나 백두산 주변의 개마고원지대를 새로운 도읍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천도는 조심스럽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지각 변동을 야기해서 화산 폭발의 우려가 상존하게 됩니다. 때문에 백두산 주변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남한에 위치한 평창군 태백시 일대가 최적합 인구밀 집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반도의 서쪽으로는 거대한 대양이 생겨날 뿐 아니라 만주지방과 한반도는 하나의 소대륙처럼 되어 섬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북한의 개마고원과 태백산맥의 고원지대만 남게 됩니다. 불행 중 기대되는 점은 한반도의 기후 환경은 크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좌측으로 거대한 중국 대륙이 물속에 잠기게 되어 따뜻한 해양성 기후 로 바뀌게 되고 일부 남부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대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위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해수면 상승으로 대부분의 국토가 잠기지만 상징성이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로 알려져 있으나 2017년 공식적으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회교의 성지로서 오랜 역사 세월 동안 갈등을 겪어왔지만 최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 등을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회교도국들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면서 수천 년 만에 대평화가 찾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 간의 평화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대재앙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서울과 울릉도를 1시간 만에 연결하는 울릉공양 공사가 23.3%의 안정적인 진행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 울릉공항이 완성되면 울릉도로의 교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복도를 포함한 등의 방위를 더욱 단단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불칠의 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 서해에도 이 울릉공항과 같은 제2의 불침항모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설과 섬을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는 절대방어 라인이 구축될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변국들의 거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공항의 건설로 인해 2025년부터 우리 공군의 작전 범위가 동해를 넘어 러시아와 일본을 사정권에 두게 되었는데요. 울릉도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어쩌면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에도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령도는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게 지정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판의 영해권에서 돌출되어 북한을 파고든 위치에 있어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울 정도이고, 중국 화북 지역에서 출발한 배는 무조건 백령도 앞바다를 지나야 하기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신경 쓰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특이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간에는 인천에서 백령도를 가야 할 경우 배를 타고 무려 4시간이 넘게 쉼 없이 달려야만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백령도 주민과 백령도 주둔 부대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이 건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6년 백령공항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9년 국방부까지 공항 건설에 동의하며 백령공항 건설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환경보호 문제로 공항 건설 예정지의 재조사에 착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들어서야 다시금 백령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산업에 선정되었고 2027년 개항을 목표로 2023년부터 건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백령공항은 울릉공항과 마찬가지로 민간 목적으로 건설되나 군사적 용도를 겸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애당초 백령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주목적이 군사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쟁 이전부터 백령도는 군사적 요충지로 판단되어 미군이 주둔해 공산당권으로부터의 핵심 방어 지역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평양으로부터 146km, 중국 산동 반도와 180km, 압록강 하구에서 2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중국과 북한 모두를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었죠. 현재 백령도는 해병대 제6해병여단인 흥룡부대가 경계를 도맡고 있는데요.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지만 방공포와 레이더만 배치되어 있고 항공기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백령도에도 제대로 된 공군 전투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활주로는 없었지만 쭉 300m, 길이 4,000m에 달하는 모래사장인 사고체변을 천연활주로로서 이용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단 2곳뿐인 천연활주로였죠. 사고체변의 모래사장은 평평하고 단단해 전투기는 물론 안-124, C-5 같은 대형 수승기까지 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 냈었는데요. 때문에 과거 공군의 전투기가 백령도에 주둔할 당시에는 중국 물법 어선이 서해를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곡해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데다 갯벌화까지 심각하게 진행돼 차가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땅이 물러져 활주로로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현재 서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의 물법 어선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13년 중국은 감히 우리 군에게 등경 124도 서쪽으로는 침범하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백령도 바로 코앞까지를 중국의 해상작전구역 AO으로 선포해버린 것으로서 그들이 주장한 대로 등경 124도 선을 한국과 중국의 영해 경계선으로 정한다면 서해의 무려 70% 이상이 중국의 영해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애당초 말 같지도 않은 중국의 헛소리였지만 실제 국제법으로 정해진 영해권을 완전히 무시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때부터 자신들이 멋대로 정한 영해선을 기준으로 백령도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까지 번번이 군함을 끌고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 행태인 것이죠.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말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이 서해를 내외화하려는 서해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인데요. 서해를 가득 채운 이 지역의 물빛은 놀랍게도 물법 야간조업을 시행하는 중국어선들의 불빛이라고 합니다.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매년 강화해 나가곤 있지만 여전히 서해에서는 이처럼 수많은 중국어선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하게도 중국의 물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해 어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우리 정부 역시 최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개정안에는 경렬비열도를 연하랑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렬비열도는 세계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무인도로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곤 했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섬으로 그만큼 불법 중국어선들로 인한 피해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죠. 다행히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경렬비열도에 새로운 항만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곳에 항만이 완성되어 해양경찰 경비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수시로 파견되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 조치를 내린다면 기존 태안 안흥항에서 출동할 때보다 출동 시간이 2시간가량 단축돼 물법 어선 단속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소식은 경렬비열도에 항만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항을 건설해 완전한 군사기지로 사용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경렬비열도 세계의 섬 중 가장 큰 섬인 동경렬비도에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에는 동경렬비도의 길이가 1.3km의 섬으로서 바다를 메우지 않고서도 물론공항 규모의 활주로를 건설할 수 있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렬비열도의 미사일 기지화에 대한 논의도 불밑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해상에 미사일 기지가 생기는 일은 중국이 가장 걸음을 놀며 경계하는 사태입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완벽한 봉인이 풀려버린 한국형 순항미사일 현무사가 탄두 무게만 3톤의 사거리가 800km 이상일 것으로 드러나자 당시 주변국들 중 북한보다도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는 만약 현무사 미사일이 경렬비열도에 배치될 경우 농국 본토인 상해, 묵경, 진안, 칭다오, 텐진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렬비열도의 군사적 중요성에 대해 농국 역시도 매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 상당히 아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2014년 당시 한 중국인이 서경렬비도를 매임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섬 주인이 중국인들에겐 절대 섬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 중국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선족을 내세워 한국인 입을 위장한 채 섬을 구매하려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토록 끈질기게 경렬비열도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심각하게 침범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경렬비열도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내려 중국인이 경렬비열도의 주인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기 시작했고 나아가 국토주권의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지하는 사건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올해 드디어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하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일 경렬비열도가 중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면 물법 어선들의 결침지가 되어 지금보다 서해의 어업권 피해가 극심했을 테고 한반도 인근의 중국군이 더욱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경렬비열도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할 군사적 요충지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의 섬 가거도인데요.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물릉도, 독도와 맞먹는 우리나라 최오지로서 한국전쟁 당시 가거도의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가거도에는 현재 4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전부터 섬의 통랑 피해가 극심해 40년에 걸쳐 1,300억을 투자해 너비 16m, 길이 480m의 세계 최대 규모 방파제를 건설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 촉구장 5개 크기의 거대 구조물은
방파제 말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어 주변국들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과거도 방파제의 폭과 길이가 그 위에 활주로를 건설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선 최소 1000m의 활주로가 필요한 상황인데 과거도의 방파제 길이는 500m에 조금 못 미쳐 과거도 자체를 군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참 부족해 보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최근 활주로의 짧은 거리를 보충해 과거도를 군사, 항공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바로 지하 활주로 건설이었는데요. 땅을 파서 지하에 활주로를 짓는다는 발상은 다소 황당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실제 이 지하 활주로를 짓고 활용하고 있는 북한과 같이 우리 군도 과거도의 방파제 뒤쪽으로 이어진 산 내부를 파내 활주로를 연장하고 그 안쪽은 경납고로 사용한다면 과거도의 군사기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문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인 물릉공항에 이어 백령도, 경렬비열도, 과거도 등 한반도 가장 외곽의 섬들의 항만시설 확충과 해상공항 건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우리 군은 이 섬들을 활용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와 영공에 지속적인 침범을 하지 못하도록 불침항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항공모합은 불필요하다고만 여겨져 왔었지만 국경 분쟁지대가 본토에서 먼 영해까지 확장된 지금 한국 공군의 작전 범위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형 경항공모합 건조 프로젝트 CVX가 추진 중이긴 하나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일로만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항공모합이 절실한 우리 군에게 울릉도를 시작으로 이니어 지어질 이 같은 해상거점들은 우리 영공과 영해를 굳건하게 수호해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물침 항모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해상 거점들이 모두 완성되어 섬과 섬을 이어 한반도 전역을 둘러싼 절대 방어선이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 조선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계가 감점을 보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GTT의 지원을 받아 한국 조선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 진출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업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러시아 리스크와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며 오히려 이번 계약 해지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와 6,49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선주 측 계약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무효를 들었습니다. 해양 계약은 올해 7월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312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선주사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가 노르웨이 ADS 마리타임 홀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이오 캐피탈 소유의 멕시코 퍼시픽이 추진하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선박을 발주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의 LNG 운반선 계약 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5월과 7월 러시아발 LNG 운반선 총 2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동보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얼음을 깨는 쇄린 기능이 있는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가 진행 중이었기에 악섬 재고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두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면서 쇄빙선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 해지의 경우 러시아발 수주건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한 계약건은 쇄빙선이 아닌 일반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는커녕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크, 선박 건조 공간가 2026년 말까지 거의 꽉 찼던 와중에 두 척을 건조할 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하며 이달 7일 기준 2억 4,5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이 기존 LNG 운반선 계약을 해지하고 성가를 높여 재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 운반선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 운반선 두 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총 수주 금액은 6,196억 원에서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도 연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굳히는 게 낫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쇄빙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주로 남아있는 러시아 계약 물량은 20척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인도를 마친 선박은 4척이고 생산하고 있는 선박은 3척입니다.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은 1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 아크틱 LNG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즈베즈다 조선소에 쇄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고 즈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주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즈베즈다 조선소와 2조 7,800억 원 규모의 쇄빙 LNG 운반선 5척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즈베즈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략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승인이 미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녹이 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을 마친 선박이 수출 허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해서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져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4,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4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으로 오는 2024년엔 3,8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소되면 그만큼 선박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사들에게 기술 면허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면서도
핵심 부품 등은 한국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 기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유총공사 CNOOC의 LNG 저장 기지는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온 LNG 수송 선박을 맞으면서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대표 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 신기록을 세우는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시빈 장수 CNOOC 부서기, 부총재는 LNG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청정 녹색 에너지라며 이곳은 LNG 저장, 유통 인프라, 수송 등 기능뿐 아니라 냉난방 에너지 발전, 수소 추출 등 기능을 갖춘 녹색 청정에너지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CNOOC는 130억 위만 약 2조 6,2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1기 프로젝트 가운데 22만 KL급의 저장 탱크 4기를 최근 완공했고 27만 KL급 6기를 내년에 추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설립 계획을 세웠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 탱크가 한국에 있는 20만 KL급이었는데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기지의 규모를 22만 KL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지를 완공하는 사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강원도 삼척에 있는 LNG 기지에 27만 KL급 저장 탱크 3기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고 당진 LNG 기지에는 27만 KL급 저장 탱크 4기를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숫자로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LNG 저장 탱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CNOOC는 부품을 96% 이상 중국 국산화에 1억 700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한국, 독일 등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LNG 선박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굳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거절당한 러시아만이 중국의 선박 생산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게 공급받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LNG 운반선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던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